크림반도는 재앙의 직전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모든 러시아 자산을 목표로 삼았고 케르치 다리는 그 목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랜스는 1150kg의 탄두를 가진 대형 7톤 미사일입니다. 8월 30일 아침 각각 7톤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3발이 해안선에서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몇 분 후 그것들은 반도의 북쪽에서 폭발했습니다. 같은 날 드론 무리가 반공망의 틈을 탐색하며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그 후 심페로폴 공군기지의 위기와 무력화된 S-400 레이더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기록된 경계선은 8월 30일 아침에 아르미아스크 선이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의 뉴스피드에 따르면 FSB 국경 경비 초소와 인근 순찰 보트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이 세부 사항은 지역 목격자들의 증언과 OS인트 이미지로 강화되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해안에서의 3발의 순항 미사일 발사 영상은 발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행 경로가 계획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날 심페로폴 쪽에서도 또 다른 경계가 관찰되었습니다. 8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심페로폴 공항 방향에서 드론 활동이 보고되었습니다. 드론의 접근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은 곧 공항 근처의 화재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2대의 러시아 헬리콥터 파괴에 대한 정보가 OS인T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에 의해 수집되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비교하여 얻은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Mi-4과 Mi-24 헬리콥터가 화재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S-400 레이더가 비활성화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8월 30일의 군사 정보는 96개 류크스-AP 레이더와 같은 다양한 레이더 및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S-400 패밀리의 추가 구성 요소가 크림반도에서 비활성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또한 해안 감시 요소와 글로나스 기반 시설이 같은 패키지에서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방공, 지휘 통제, 항법 삼위일체가 동시에 표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크루즈 미사일로 크림반도 북부선의 FSB 시설을 파괴한 것은 사실상 단일 목표에 보내는 큰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는 케르치, 준비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사거리, 탄두, 정확성을 결합한 국내 생산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플라밍고입니다. 사거리 3000km, 약 1150kg의 탄두, 그리고 이동식 발사 구조를 갖춘 이 무기는 크림반도의 방어층에 도전이 됩니다. FSB 기지는 이 프로필의 첫 번째 막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압박은 케르치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일련의 화재는 흑해 아조프 물류의 가장 민감한 지점인 케르치 다리의 현재 위험 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일 공격 이상입니다. 지속적인 압박 체제의 탄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비디오 설명에 유나이티드 14 기부 캠페인이 있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이 크림반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지원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제 사거리가 지리보다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탄두는 이제 콘크리트만큼 무겁고 발사 지점은 움직임만큼 유연합니다. 지금까지 크림반도의 방공이 견딜 수 있었던 속도는 저렴한 위협과 단일 벡터 테스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플라밍고는 이 속도에 무겁고 지속적이며 다중 접근 압력을 추가합니다. 게다가 국내 생산 특성은 제3자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자유는 방어 측에게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에 대한 답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은 방어에 있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확실성은 추가 인력, 추가 배터리, 추가 순찰,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8월 30일 아침 크림반도 주변에서 보인 불길은 이 예산이 증가할 것임을 나타냈지만 진짜 대가는 케르치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북크림반도의 FSB 시설에 대한 공격과 동반된 해군 요소는 기술적 창이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심페로폴에 주차된 헬리콥터가 불타는 것은 공중 상황에서 일시적인 사각지대가 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몇 시간의 중단만으로도 저고도로 비행하며 지형을 따라가고 낮은 소나 프로파일을 가진 장거리 미사일이 그 틈을 이용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SB 기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해안에서 이륙하여 저고도로 진입하고 관통합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하루에 3개의 다른 층에서 손상 이미지를 보는 것은 층 피로를 나타냅니다. 피로라는 단어는 케르치를 직접적으로 마주합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무게가 톤을 넘는 탄두, 높은 정확도를 가진 국내 순항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발사된 플라밍고 미사일은 모스크바를 포함한 많은 러시아 도시를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며 몇 분 만에 러시아의 전쟁 산업을 지원하는 많은 공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은 베를린이나 워싱턴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210개가 생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만으로도 크림반도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수십 개가 러시아 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세요. 순항은 레이더 가시성을 줄이기 위해 낮은 고도로 지면에 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량 탄두는 노출된 창고에만 목표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단일 공격이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계획을 가진 여러 번의 공격이 장기적인 셧다운을 만들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크림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확히 그것을 말해줍니다. FSB 기지는 위장입니다. 내부 파일은 케르치입니다. 케르치 다리는 수년간 이 전쟁의 가장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상징적인 이유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조프 해와 러시아 본토의 육상 물류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이 끊어지면 나머지 지도는 한동안 무의미해집니다. 지금까지 다리는 바다와 수중에서 오는 방법으로 시험되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했고 때로는 빠르게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층이 그림에 추가되었습니다. 보호된 지역에서 여러 축에서 낮은 고도로 접근할 수 있는 국내 장거리 무기가 높은 충격 지속 가능 수량 균형으로 작동합니다. 이 층은 다리를 어디에서 공격할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도전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플라밍고는 게임 체인저로 마케팅될 필요가 없습니다. 1150kg의 탄두는 계획을 바꿀 만큼 충분히 무겁습니다. 다리를 파괴하는데 몇 번의 타격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전술 지시를 내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1톤급 탄두의 페이로드는 적절한 유형의 탄약과 정확성과 결합하여 교각, 데크빔 또는 데크의 장기간 수리와 부분 폐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폐쇄는 며칠 또는 몇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유형, 정확도는 기하학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플라밍고의 규율이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낮은 고도, 지형 추적, 이동식 발사의 조합은 그 출처를 즉각적으로 모호하게 만듭니다. 모호성은 방어가 어디서나 동일한 두께를 요구합니다. 방어는 어디서나 동일한 두께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더 이상 한 번의 공격으로 놀라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압박의 요소입니다. 크림반도의 FSB 기지에 대한 공격은 이 지속성의 첫 번째 수사였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새로운 범위가 작동 중입니다 라는 문구를 불꽃과 연기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문장의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다리를 보세요. 지금 보지 않으면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보지 않으면 지속적인 압박의 매 라운드마다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거리는 더 이상 제한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탄두는 더 이상 가볍게 뚫었다가 아니라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더 이상 해안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안의 내부 깊숙한 곳에 있으며 운송 중이거나 숨겨져 있을 때도 존재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교량 방어의 진술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곳을 보호하고 싶지만 어디에서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플라밍고의 정치적 힘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동시에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다리 주변의 물리적 강화와 기만. 둘째, 적어도 레이더 네트워크를 밀집시키고 단거리 요격기의 수를 늘리기. 셋째, 전자 교란 강화. 넷째, 지휘센터를 더 분산되고 깊은 위치로 이동. 다섯째, 발사 지점을 추적하기 위한 정찰 공격 주기를 가속화. 네, 이 모든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각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각각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각각 예비 부품과 유지 보수 주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결합하면 위험이 줄어들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며 동시에 모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배터리를 내륙 깊숙이 이동시키면 전선 근처에 공백이 생깁니다. 레이더를 다리 지역으로 옮기면 비행장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판치르를 케르치에 쌓으면 항구 주변의 밀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세 장의 카드 게임과 같습니다. 하나를 닫으면 다른 하나가 열립니다. 플라밍고는 이 게임의 열린 공간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방어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방공망조차도 적어도 다축, 일제 사격 조합에 대해 누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타격 도구가 휴대 가능하고 저렴한 위협과 함께 사용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크림반도 전선의 사건들은 이미 방어층이 피로해지고 짧은 간격으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헬리콥터 화재, 레이더 및 통신 손실, FSB 시설의 화재. 이것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케르치의 운명에 대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플라밍고와 같은 장거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주요 창문전에 S-400층이 약화되고 레이더와 통신 네트워크가 차단된 후 순항 타격이 더 높은 성공 확률로 발사됩니다. 일단 이 사이클이 성공하면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제되면 지속 가능해집니다. 지속 가능해지면 케르치와 같은 고가치 목표는 상징적으로뿐만 아니라 운영적으로도 취약해집니다.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는 다리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정치가 이 무게를 견딜 수 없다면 계획이 바뀝니다. 계획이 바뀌면 전선의 리듬이 떨어집니다. 전쟁에서 리듬은 가장 비싼 자원입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장된 전선에서 리듬을 유지하려면 연료, 탄약, 예비 부품, 인력, 훈련 시간, 유지 보수 강역 등 무거운 짐을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케르치는 이 균형의 가스켓입니다. 만약 누출이 발생하면 모든 항목이 비용 증가와 함께 종료됩니다. 이것이 크림반도 주변의 장거리 미사일이 일회성 압박이 아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비싼 이유입니다. 플라밍고는 매번 큰 목표를 격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듬을 방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리듬을 방해하면 상대방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이 저하되면 전선에 작은 되돌릴 수 없는 사슬이 형성됩니다. 다리 목표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단어는 반복입니다. 반복의 비용은 공격자가 아니라 방어자에게 증가합니다. 공격자는 각 시도에서 유사한 비용의 창을 찾습니다. 방어자는 매 시도마다 새로운 배터리, 새로운 순찰, 새로운 레이더, 새로운 다리 보강, 새로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프리미엄은 다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는 모든 보조선에 대해 지불됩니다. 이것은 전쟁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에 보이는 항목이 됩니다. 케르치에 떨어지는 모든 새로운 위험은 항구, 페리, 철도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 그림자는 경제의 둔화로 읽힙니다. 둔화는 현장에서 지연으로 느껴집니다. 이 시점에서 플라밍고가 비싼가, 싼가? 라는 논쟁이 부각됩니다. 단위 비용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플랫폼 철학은 명확합니다. 충분히 정교하고 반복 가능하며 현장에 적합합니다. 이 삼중주의 정치적 의미는 지속 가능한 압박입니다. 지속 가능한 압박은 한 달에 한 번 큰 폭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주 작은 폭발, 매일 밤 짧은 사이렌, 매일 짧은 지연을 의미합니다. 크림반도에서 나타나는 그림은 정확히 이러한 리듬을 가리킵니다. 공중 방어가 뚫리는 짧은 순간마다 장거리 공격의 초대장이 됩니다. 초대가 수락되면 방어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더 피로해지며 더 많이 닳아집니다. 닳아버린 시스템은 어느 날 밤 예기치 않게 무너집니다. 크렘린은 억제력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이미지는 더 이상 다리 위를 걷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는 다리 기둥에 세워진 두꺼운 철근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억제의 기초는 무적의 신화이기 때문에 그 신화를 깨뜨리는 것은 단일한 타격이 아니라 반복적인 압박이다. 크림반도의 FSB 기지에 대한 공격은 이 신화에 그어진 굵은 선이었다. 이후 헬리콥터와 S-400 레이더의 손실은 그 선을 글자로 바꾸었다. 그 글자는 케르치라고 읽힌다. 이 소리는 모스크바의 의사결정실에 도달했다. 지금 그 의사결정실에서 묻고 있는 질문은 몇 개의 배터리가 충분한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배터리를 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인정입니다. 케르치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을까요? 기술 용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유형의 탄두, 적절한 충격 지점, 그리고 충분한 반복은 다리를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구조적 무결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으로 무력화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에서 목표는 종종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장기적인 폐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폐쇄는 운송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방해하며 인력 계획을 혼란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플라밍고의 사거리와 탑재량 매개 변수는 이 장기 폐쇄 목표를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이 현실성은 정치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방어는 왜가 아니라 얼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적 압력은 어떨까요? 물론 증가합니다. 고위 정치 상징을 파괴하는 것은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서방은 이러한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압력은 우크라이나가 만든 사거리와 탑재량을 없애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의 협상 창구가 더 명확해집니다. 막이 오르면 다리와 함께 다른 목표들도 언급됩니다. 그들을 이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연료, 지휘, 통신 같은 단어가 나란히 등장할 때 모두가 어떤 지점들이 위험군에 들어갔는지 이해합니다. 플라밍고의 분홍색 이야기를 조롱하는 목소리들은 전쟁의 감정적 피로에 기대고 있을지 모르지만 땅에 있는 금속은 조롱이 아닌 물리적 가치의 언어를 말합니다. 사거리 수학, 탄두 물리학, 발사 구조가 결합될 때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나타납니다. 현실은 FSB 시설의 화재입니다. 현실은 헬리콥터의 화재입니다. 현실은 레이더와 통신 요소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합은 다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취약성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력으로 자랍니다. 크림반도의 방어는 이제 새로운 침투 체제에 놓여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루 만에 3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주에 방공망의 중요한 노드 손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침투 체제의 첫 주였습니다. 이 체제가 계속되면서 다리의 압력선이 두꺼워집니다. 낮이든 밤이든 매일 밤낮으로 방어의 일부 주의가 다리에 집중됩니다. 만약 케르치가 밤새 다친다면 전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단순히 킬로미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결정의 질이 저하됩니다. 경로가 다양해집니다. 보호구역이 두꺼워집니다. 화물이 옮겨집니다. 페리와 선박 대안이 용량을 초과하고 철도 계획이 다시 작성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지연입니다. 지연은 전선에서 한 줄씩 보이지 않지만 병사들, 연료, 예비 부품, 탄약 및 식량 항목에 축적되어 결국 하루 만에 큰 격차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플라밍고의 전략적 영향입니다. 이 격차가 날마다 증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번 주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일은 한 가지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면역은 끝났습니다. 이 문장은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케르치는 계속해서 시험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방어는 각 시험마다 더 비싸질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어느 시점에서 정치가 비용과 이미지 사이의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모멘텀은 공격하는 쪽에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 네 줄이 쓰여졌다면 남은 페이지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플라밍고 효과. 결론적으로 크림반도에서 불타는 것을 본 FSB 시설은 이 이야기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케르치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3,000km 사거리, 1,150kg 탄두, 그리고 이동식 발사 시스템은 다리의 어려운 시기를 지속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로 바꾸었습니다. 크림 방어는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뚫렸습니다. 설령 그 틈이 닫혀도 다시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격 측이 이제는 단발적인 쇼가 아닌 템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템포는 방어 측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템포는 결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의 여지를 늘리며 리듬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리듬을 방해하는 사람이 의제를 설정합니다. 케르치는 오늘 의제의 최우선입니다. 이 선은 희미해지기보다는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메시지는 단 하루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가장 명확한 형태로 기록해 봅시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 특히 케르치를 쉽게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사거리가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탄두가 충분히 무거워 살상 구역을 만들 수 있고 이동식 발사대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공의 피로는 짧은 간격으로 맹점을 남깁니다. 이제 지속적인 압박이 다리를 상징해서 약한 고리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FSB 기지에 대한 공격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케르치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